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 촉 가이드는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오늘 좀 초췌해 보이시는데 피곤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을 다 일을 했더니 이번 한 주가 너무 기네요. 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방송을? 아니야, 뭐 주말에 할 일도 없고. 딱히. 그러니까 그냥 지금 뭐 일 들어오면 그래 집에 있으면 뭐 하나 돈이나 벌자 이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오늘 수요일이니까 네, 또 오늘만 딱 힘내서 버티면 목요일, 금요일이 오니까요. 네, 뭐 힘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찾았는데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이 불거진 지 22일 만이에요. 일각에서는 뭐 방문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방문 시기에 대해서 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는 뭐 방문 시기는 뭐 늦었다 빠르다 이런 걸 떠나서 논란이 있었을 때 즉각 사과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논란이 있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발언이 와전됐다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주위 사람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잘못이 없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사과. 거기다가 이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게 그 개사과 논란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광주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 경선 전에 가면 또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이제 경선 끝나고 오게 되는 이런 상황.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당시에 처음에 사과가 아니라 위로라고 또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또 한번 좀 그런 섭섭한, 서운한, 화가 나는 그런 감정을 또 표출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시절에 사과할 일 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대중들 앞에서 사과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과도 사실은 좀 익숙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이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과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스탠스 보면은 다 내 본의와는 상관없이 말이 와전된 것이다. 곡해했다. 왜곡됐다. 오해다. 거의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참배 끝나고 짧게 본인의 입장문을 이야기할 때도 페이퍼를 들고 왔더라고요. 발언 실수 같은 걸 하지 않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5.18 묘역 참배를 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뭐 민주화, 인권,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과 메시지 자체는 그럼 괜찮았다고 보시나요? 뭐 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냥 뭐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까운 데서 참배하지 못하고 멀리서 참배만 했죠. 허나나 분양은 못했고. 그런데 5.18 정신 이야기하고 광주의 아들, 딸 정신 이어받겠다. 그리고 이번이 부족하다 가면 계속해서 사과하겠다. 네. 뭐 그건 뭐 대권 주자로서 당연한 이야기로 싶고 또 우리 이제 강주 분들도 이 정도 되면 좀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또 반쪽짜리 혹시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반쪽짜리 대통령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만일 그분들의 마음이 안 풀렸다면 계속 또 사과가 필요하겠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광주 지역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들 이렇게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5.18 민주묘지에서도 이제 시민단체 회원들이나 대학생들까지 또 와서 윤석열 후보의 방문에 항의 시위를 벌이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다행히도 큰 충돌은 없었고요. 뭐 계란을 맞지 않을까, 뭐 밀가루를 맞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별탈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 그 피켓 들고 시위하신 분들도 네. 계란 던지지 맙시다, 욕하지 맙시다, 이렇게 자작극에 속지 맙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반대로 후폭풍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당연히 자제하는 거고 오히려 윤석열 팬클럽에서 오늘도 욕설을 좀 세게 했던데 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그 자리가 그렇게 욕설이 난무해야 될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뭐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광주 분들이 또 더 화가 나는 이유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호남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한 방에 지우는 그런 말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앞에 국민의힘에 관계된 사람들이 사과하고 무릎 꿇고 했던 것은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윤 후보가 이 한 번만 가지고 이런 것 참배 한 번 가지고 이 얼었던 마음을 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지속적으로
자리나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 팬클럽이라고 하죠. 예. 팬클럽의 행동 자체는 저도 오늘은 좀 이해가 되진 예. 않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결국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하고 달리 전두환 비석은 밟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전두환 비석이 있는 장소를 피한 건데 좀 가서 한번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선 끝났잖아요, 이제. 네. 경선 때야 혹시 모르는 구구 태극기 부대 표를 의식해서 이런 걸 안 한다 하더라도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또 이야기가 나올까 봐 아마 그쪽은 피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에 첫 만남을 또 가졌는데 윤 후보가 앞서 잠깐 들으셨겠지만 20년 전에 성남 법정에서 자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성남 법정 얘기를 먼저 꺼낸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글쎄요, 검사와 변호사의 만남이겠죠. 그때는 두 사람 다 그렇죠.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그 모르겠어요. 왜 이 얘기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처음 만나고 하니까는 우리도 처음 만났을 때 옛날에 우리 인연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조금 더 나간 것 같고 네. 본인이 생각나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이 후보는 기억이 안 난다니까 모르겠다 한 것 같고 큰 의미는 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다시 1대1 정책회담, 정책회동 이런 거 제안을 했는데 윤 후보나 국민의힘 당이나 받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은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얘기를 했고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솜씨에 노라나 보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재명은 말 잘하고 그러면은 윤석열은 말 못한다. 그렇게 또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 그랬는데 결국은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을 누가 이끄느냐 이게 이번 대선이잖아요. 또 4차 산업 또 우리 문화 경제 여러 가지 것들 1대1 이야기하는 게 혹은 회동하는 게 왜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영수회담도 자주 하면 좋듯이 이건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받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도 그걸 알기 때문에 먼저 아젠다 선점식으로 던진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면 저 봐라. 자신 없으니까 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울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대위 문제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후보가 차례대로 만났습니다. 언론에서는 김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김병준을 쓰려고 한다 얘기도 있던데 이 작가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견제가 되겠습니까? 김병준 카드로 김 전 비대위원장이 견제가 되겠어요? 막을 수 없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간단해요. 나를 원하면은 정권 달라고 그거거든요. 민주당 있을 때도 그랬고 국민의힘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카드 들고 오면서 당신 아니면 김병준 쓸 수도 있다? 그러면은 김 전 비대위원장은 그럼 나 안 해 하는 건 그만이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럼 또 이렇게 악담 같은 거 한마디 하고 나오시면 그러니까요. 그게 또 지지율을 휘청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선대위가 네. 꾸려지는 게 좀 시간이 걸리겠다.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 전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할 텐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모양새로 스타트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도 처음에는 비서실장으로 정해진 게 아니었다. 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원래는 그 아들 문제 때문에 캠프에서 나간 장제원 의원을 고집을 하다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면 선대위 구성과 운영 자체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장제원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껄끄러운 사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게다가 권성동 의원 정도의 그 소위 말하는 짬밥이면 비서실장보다 더 높은 자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집했다는 것은 내 사람은 어쨌든 같이 데리고 가겠다. 네. 윤석열 후보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 전 비대위원장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력 싸움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 전에 있는 국민의힘의 3선 이상 중진들하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국민의힘 있을 때도 그렇게 썩 좋은 사이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김 전 비대위원장이 중심으로 들어오면 우리 중진들은 다 밀려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알력 싸움은 더 심해질 거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많이 들어오더라도 논란이라든가 혹은 갈등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뭐가 어떻게 되든 순순히 흘러갈 것 같진 않다. 그렇게 이런 보이진 않아요. 생각이 듭니다.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고발 사주 동시 특검 제안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세 가지를 꼽았는데 먼저 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고요. 이거를 또 특검에 포함시켜야 되고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및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 간 발급 등의 자금 흐름을 같이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공개발 방해 및 배임적 민간 개발이익 투자 배분 설계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받기 어려울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의 첫 스타트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네. 그리고 대장동에서 등장한 이름들이 똑같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등장합니다. 주인공들이. 그런 상황에 지금 몇 달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이 직접 관련된 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자신감이 있을 테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하면 일단 이거 세 개 포함시키고 그리고 고발 사주도 하자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받기 어렵죠 이거. 근데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도 특검하고 고발 사주도 특검하자 이렇게 본인이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국민의힘 또 당이 있으니까 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좋다 하자. 저 받겠습니다. 근데 네. 오늘 뭐 전제는 달았죠. 검찰 수사가 끝나고 그게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받겠다 이거잖아요. 네. 후보가 받겠다. 당이 싫다 하면 그만 아니에요? 당이 지금 170석 가까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농하면 특검 못하는 겁니다. 후보와 당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네. 뭐 짜고 치는 거 있을 수도 있죠. 당신은 받는다 그래라. 우리는 못 받는다 네. 할게.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진심으로 특검으로 해서 명명백백히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선 이후에라도 밝혀보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검찰 조사가 끝나고 미진해서 국민 여론이 계속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제 특검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박지희 아나운서 말처럼 대선 끝나고 결과는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대선 전에 절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한 것처럼 양쪽 당에서 양쪽 후보가 원하는 조건이 특검에 대한 조건이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거 조율하는데 또 시간 걸릴 거예요. 협상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부동산 불로소득 입법에 이어서 특검까지 받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던진 거잖아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절대 개인에게 가지 않고 국민들에게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나 당당하니까 특검까지 받겠다 두 가지를 던진 건데 이거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쉽지 않아 쉽지 보입니다. 않습니다. 네. 오늘 관훈 클럽 토론에서도 좀 전 이건 좀 아쉬웠는데 사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국정감사장에서 이걸 계속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기사도 지금 몇 달째 났잖아요. 네. 국민들도 웬만하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 관훈 토론에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혹시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사람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 우리 먹거리는 뭔지 네. 청사진은 어떻게 그릴 것인지 비전은 뭔지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대장동만 또 계속 물었단 말이에요. 네. 그 대장동에 뭐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의혹이 뭐 밝혀진다면 예. 후보 사퇴 뭐 네.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좀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기자들은 그 의혹을 본인이 취재해서 제시해야 되는 예. 입장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질문 대답 국정감사 때 나온 거랑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근데 그 귀한 시간을 거기에다 다 쏟아 부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후보도 마찬가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앞으로도 모든 뭐 백브리핑이든 뭐든 다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빠져나가기 좀 어려 보인다. 그래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으면 정면 돌파하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저도 관훈 토론 잠깐 보긴 했는데 그 기자들의 질문의 퀄리티가 네. 제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아쉬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 소식 좀 살펴보면 앞서 그러니까 사람은 3번 바뀌었는데 휴대폰은 한 대인 거잖아요. 그걸 압수수색했어요. 근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임의제출 받은
된 거예요. 줄 수 있냐? 그래서 준 거고 그러면 포렌식 할 때는 참관을 해야 되는데 본인한테 참관하라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해서 참관이 안 돼가지고 수사관 참관해서 포렌식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그 대검 이야기는 이걸 초기화를 3번, 4번 시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예를 들어 박지희 씨가 대변인 하다가 제가 대변해서 그 쓰던 폰을 저한테 주면 네. 초기화를 다 해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저도 뒷사람한테 넘길 때 다 초기화를 해서 주고 이러다 보니까 네. 몇 번의 초기화가 있다 보니까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기자들이 출입 기자들이 여기 가서 검찰총장이 다른 일을 보러 가려는데 막아서서 항의를 했다. 네.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이거 대검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감찰을 한 건데 그렇죠. 그 자체를 막아서서 항의하고 다음 일정 못 가게 했다. 빨리 이야기해라. 한동수 빨리 불러내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기자들 이야기처럼 자기들하고 이 대변인 검찰 대변인하고 주고받은 전화라든가 메시지가 있는데 네. 그것도 다 밝혀지는 게 이제 문제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공용폰이고 대변인하고 나눈 것은 공적인 일만 나눴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취재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 굳이 거죠. 이렇게까지 네. 해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있는가라는 생각이 만일 들죠. 기자들의 이런 논리로 폰을 압수를 못한다고 하면 네. 그 어떤 수사도 핸드폰은 압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그런데 그 내 핸드폰에 배임뿐만이 아니고 내 개인사, 가정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 제출 못 하겠습니다 하면은 검찰이 그럼 내 제출하지 마세요? 이럽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돼서 이렇게 검찰 기자단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본인의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면 이건 검언 유착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과 언론이 합심해서 소위 말하는 빨대로 흘리기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한동훈 검사가 자신의 폰 비밀번호를 지금 계속 안 내고 있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수사 주체고 공무원인데 본인이 수사 협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폰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비밀번호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문제가 많다고 하는 유동규 같은 사람도 비밀번호는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네. 수사 협조했다고요. 네, 네. 그런데 공무원 출신인 검찰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비밀번호 내지 않고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슨 사생활 보호원이 이렇게 합니까? 본인들이 수사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폰이 만일 포렌식 해가지고 초기화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굉장한 증거 등등이 있을 것이고 네. 한동훈 씨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오픈이 되면 네. 굉장한 또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비밀스러운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나오기가 어렵죠. 이게 감찰부장을 나오라고 해라. 이 검찰 출입 기자단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리고 감찰부 입장문을 기자단이 보이콧하겠다고 해가지고 감찰부장이 직접 SNS에 대검 감찰부 입장문을 게시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내 입장은 이렇다. 왜 압수수색을 했고 또 그 임의제출 받았고 그걸 왜 포렌식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서도 기자들이 보도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거 보도 못합니다. 보이콧. 이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SNS에 감찰부장이 글을 올리고 저는 이번에 일련의 행동들은 기자들의 굉장한 특권 의식이다. 네. 이건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요.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전에 이 검찰과 검찰 기자단의 충돌이 있었다는 소식은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제 김호수 총장과의 충돌을 빚는 걸 보면서 그럼 그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검언 유착 가능성 이야기한 겁니다. 네.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기자들이란 할때는 이건 좀 오버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오늘의 이동영 초급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희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